여러분은 해외 취업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사실 관심만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채용 시기, 취업 과정, 또 때로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취업보다 해외 취업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럴 땐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취업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의 꿀팁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해외 취업의 첫걸음부터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2년 차) 자타공인 홍콩 최고의 취업 멘토 서은진 씨를 모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홍콩뿐만이 아니라 이 한 편만 보신다면은 홍콩과 해외 취업에 관한 걱정은 그냥 다 묻어둘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네. 홍콩 취업 멘토로서 네. 근 12년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네. 홍콩에서의 취업 시장 현황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콩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좀 취업 시장이 좀 이렇게 수축이 되었다가 많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또 많이 그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부터는 아마 취업 시장이나 이런 그런 그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비자라든지 그리고 기업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지원금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홍콩 취업을 목표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좀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네. 나가는 시간들을 다 지켜보셨는데 네. 홍콩 학생들의 학부 취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작년 데이터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매년 취업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년 70% 이상이 풀타임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이제 커머스하고 인더스트리, 그래서 전문직 쪽, 금융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이 전반적으로 이런 노동 집약적인 취업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그 산업이 좀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은 한 28,000 홍콩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합산하면 이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원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홍콩에 계신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금융하고 컨설팅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 분야가 워낙 유명해서요. 한국 분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홍콩이 이제 무역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런 무역업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테크 쪽으로 워낙 수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IT 디벨로퍼라든지 엔지니어들 혹은 또 이제 프로그래머, 코딩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수요에 비해서 이 공급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기업들이 애를 먹죠. 네, IT 분야는 특히. 네. 그러면 종전에 금융권이 좀 강세였다면 지금 요즘의 홍콩에서는 오히려 그 코딩이나 IT 네. 쪽에 계신 분들이 홍콩에서 취업을 하기가 또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네네. 많이 뽑고는 있는데요. 사실 한국 분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결국 IT도 내부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IT가 이제 그 신입들은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금융 쪽, 무역 쪽 아니면은 가끔씩 이제 리저널 롤이 나오는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분야도 이제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취업 네. 시장에 발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전반적인 홍콩 채용 시장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채용 시장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입들, 대학교 신입들이 이제 인턴이나 풀타임 하는 그런 초임들, 신입분들 하는 채용 프로세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력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신입들을 뽑을 때는 주로 인턴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인턴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리뷰를 한 다음에 잘하면 이제 컨버션, 풀타임으로 컨버션을 많이 합니다.
9월이나 10월 되면은 이제 학교가 엄청 바빠져요. 그 캠퍼스 안에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자기 회사도 소개하는 그런 뭐, 원어원 이렇게 인터뷰 보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정말 많은 회사들 같이 한꺼번에 뭐 잡페어 같은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9월에서 이제 11월 사이에 서류를 받죠. 그리고 11월부터 그 내후년에 뭐 1월, 2월까지 서류 프로세스, 면접 프로세스, 그리고 필요하면 뭐 테크니컬한 그런 스킬을 리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많은 채용 프로세스가 서류에서부터 이미 많이 갈립니다. 예전에는 레주메만, 온라인 레주메나 뭐 커버레터를 이렇게 업로드를 했다면 지금은 동영상? 네, 본인의 소개나 아니면 회사 지원 이유 이런 거를 면접 가기 전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 본인이 동영상을 캡처해서 올리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AI가 대체를 하고 있고요. 후보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렇죠?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본인의 모티베이션, 그렇죠? 아니면 열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게 태도까지 좀 보이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많이 이렇게 갈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월이나 3월까지 오는 following year, 내후년에 2월, 3월까지 거의 이제 서류 면접이 다 나고 최종 결정을 받으면 여름에 이제 여름 인턴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6월에서 8월까지 해서 2달에서 3달 정도 여름 인턴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턴은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컨버션 오퍼, 풀타임 오퍼를 주고요. 여기까지야 괜찮아 하면 이제 거기서 바이바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턴 신입들은 그렇게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그런 기업들이 학교를 찾아온다. 그럼 무조건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시고 기업에서 그 학교에 오시는 분들, 인사팀 담당자,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징 디렉터나 아주 시니어 분들이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 기업 관계자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정보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루트들로도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턴이나 이제 그 신입들 졸업하시는 분들이 인턴이나 풀타임 얻을 때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 그죠? 큰 뭐 그런 우리가 말하는 투자은행들, 그런 은행들은 그 프로세스가 되게 체계화되고 촘촘하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해도 그런 그 임팩트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고요. 근데 꼭 그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콩에?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들도 많고 이력서 넣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정말 그게 작은 변화가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소극적인, 수동적인 상태의 채용 형태라면 네. 여기에서는 링크드인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업계 관계자에게 네.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네.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홍콩에 있는 직장인들 중에 링크드인 가입한 비율이 한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분들이 일반적으로 링크드인 메시지, 이런 콜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어요. 네,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위치에서 뭔가 회사 배경이라든지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 사람 통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연락을 하면요. 10명에 한두 명은 답변을 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꼭 이 사람을 통해서 인턴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뭔가 배우는 자세로 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알아요. 이 친구들이 왜 자기를 연락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너무 드러내고 저는 인턴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은 시간이 안 되시면 뭐 짧은 커피 아니면 온라인 줌이라도 가능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아주 지나치고 극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답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신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떤 자리를 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현직에 계신 분들께서 조언을 얻고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자리에 가셨나요? 라는 맞아요. 멘토로서의 위치를 강조해 준다면은 거부할 이유가 크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 초년생들 너무 어리잖아요. 직장인의 눈에서 보면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애들 내치진 않아요. 네, 정말 바쁜 분들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요. 저는 또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홍콩에 이제 6개월 동안 교환학생 온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으로 다니면서 내가 홍콩에서 금융계 인턴을 꼭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6개월 안에.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환학생이 사실 인턴을 하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제가 불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거는요. 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인턴인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한국 대학교 그 동문회를 가가지고 선배님들, 형님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한 명씩 만나면서 또 커피 마시고 그 마시는 거, 그 커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력서를 매번 갈 때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형님 혹시 고칠 게 있나요? 선배님 제 이력서 한번 피드백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한 분 선배가 그래 우리 인턴 뽑는데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해서 6개월 교환학생 하면서 인턴까지 그래서 그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되게 큰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정성을 다해서 나를 어필하고 네. 뭐 부지런히 그 현지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다 좋은데 네. 그 이외에도 글로벌 인재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력서를 보니까 웬만하면 그런 스펙, 어학, 경력, 그런 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뭔가 다른 친구들과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싶다 한다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태도요, 두 번째가 인성이요, 세 번째가 나만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얼만큼 이 직업을 정말 내가 갈망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왜냐면 회사에서 인터뷰 보면요, 좀 보여요, 태도가. 얘가 얼만큼 이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연습일 뿐인지, 네. 아니면 얘가 얼마나 회사에 오래 다닐 것 같은지, 아니면 얘가 한 1년, 2년 다니다가 또 다른 데 이직할 것 같은데 그런 태도들이 다 보이거든요. 사실 회사에서는 천재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직장을 잡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한 팀원으로서 잘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그거를 사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본인이 막 드러내서 막 내가 너무 잘하고 모든 걸 막 본인이 막 되게 막 슈퍼스타처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be yourself, 자기 자신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 포지션을 원하는지 그것을 본인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스토리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모든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면접 질문 하나 해보시겠어요? 이 회사에 와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보통 일반 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저는 이 회사에서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회사에 쓸만한 인재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된 로봇 같은 많이 들어봤던 AI의 답변을 하죠. 네, AI 답변을 하는데요. 10의 9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듣다가 이제 하품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 회사다, P&G다. 그러면 제가 P&G에 들어가기 위해서 P&G 제품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과 경쟁사는 어떤지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P&G 인턴을 하지 못했지만 P&G와 비슷한 경쟁회사에서 이런 인턴을 했고,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그걸 들으면서 얘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그죠? 그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구나, 그럼 들어와서도 일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중요하죠. 뭐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서류 전형에서 정말 이게 기본기도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서류들이 쌓일 텐데 여기에서 네. 이력서, 나만의 이력서를 네. 그 채용 관계자에게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작성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력서는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력서를 빈칸을 많이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예, 인턴이 없더라도 무조건 뭘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신입분들은 넣을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 안에서 막 절반만 채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절대 안 되고요. 한 장을 무조건 꽉꽉 채워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장, 세 장, 두 장까지는 괜찮은데 세 장 넘어가면 저는 좀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이력서를 보는 시간이 길어야 5초. 그죠? 열어서 딱 보고 패스, 페일 이게 다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장 넘어가면 무슨 뭐 20년 하신 임원들 그런 분들이고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한 장으로 임팩트 있게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그 A4를 보면요. 시선이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은 왼쪽 라인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학교 이름, 전공, 회사, 포지션 이렇게 보통 뭐 일한 기간 뭐 이런 그런 그 기간이나 도시를 왼쪽에다 넣으시는 분도 많은데요. 왼쪽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력서는 사실 구글에서 잉글리시 레주메 치면은 정말 많은 포맷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최소 3개, 4개 검토해서 이력서 작성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력서는 대부분 일하는 어떤 기능, 펑션,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이력서에 쓰는 어떤 그런 그 verb 있죠? 그 영어의 동사도 되게 많이 다르고 업계 용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인턴이다 그러면 마케팅 인턴 잉글리시 레주메라고 구글에서 쳐서 그 안에 나오는 이력서를 최소 5개는 보세요. 예. 정말 많거든요. 의외로 되게 많은 이력서를 올려놨어요, 구글에.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본인의 경력에 최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네이티브 친구들이 있거나 영어 네이티브 본인의 그 영어를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보면 최고고요. 정 안 되면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이력서는 꼭 한번 검수를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네. 이력서와 이 홍콩이나 해외 취업 시 이력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네, 가장 크게 사진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사진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성별, 나이, 생김새에 따라서 이미 약간의 차별이라든지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제한 스펙이나 스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배제하고요. 한글 이력서는 또 우리가 생년월일 꼭 넣죠? 맞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큰 선상에서 보면은 나이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뺍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력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만 넣고요. 그 이외의 개인적인 뭐 부모님, 자녀 그런 거는 절대 넣으시지 않고 너무 그 퍼스널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안 넣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점은 아무래도 넣는 게 좋은가요? 학점은요 3.5 이상일 때만 넣으십시오. 네. 3점이 안 넘어간다 그러면 넣지 마세요. 네, 차라리 안 넣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력서가 영문 이력서가 되게 좋은 게 그 아주 정형화된 어떤 템플릿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포지션, 산업, 어떤 섹터마다 다른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 강조할 게 또 다르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버전을 좀 다르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홍콩에서 취업 시장에 발을 네. 담갔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들었던 의문이 제가 뭐 증권 방송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증권 방송 이름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걸 알까? 외국인이 네. 알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네. 내가 일했던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은 잘 모른다 싶으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는 게 낫나요? 그럴 때는 저는 만약에 지원하는 포지션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지원하는 포지션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회사가 아무리 작더라도 무조건 넣으시고요.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옆에다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도움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네. 항상 그 서류 접수를 할 때 우리가 눈치 게임을 좀 하잖아요. 왜냐면 면접의 순서가 그 수험번호 부여받는 거에 따라 네. 결정되는 경우들이 한국에서는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하면서 빨리 넣을 것이냐, 늦게 넣을 네네네. 것이냐, 데드라인에 꽉꽉 채워 넣을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해외 취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 잘하시네요.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이 답변이 yes or no인데요. yes,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면 좋은 포지션들은요, 인턴이라든지 작은 회사들, 그런 데는 무조건 보는 순간 지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가 완벽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기다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만큼의 역량이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럼 빨리빨리 채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지원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스피드보다 퀄리티가 더 중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주로 많은 부분이 이제 경력직. 왜냐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력서가 빨리 들어와도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맞는 사람, 베스트 퍼슨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 전까지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이력서 퀄리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서류 작성할 때도 그렇고 네. 뭐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나한테 최적화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갈수록 확신이 드는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외에도 내가 남들과 좀 다르게 네. 취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네. 혹은 뭐 재취업이나 이직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회사는 언제나 사람을 뽑는다. 회사는 정말 사람을 항상 뽑습니다. 지금 뽑지 않더라도 미래에 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사팀의 고민은요, 그 인재를 어떻게 뽑을까? 그죠?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인재를 어떻게 데려올까? 이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걔네들은. 그리고 마지막, 경쟁은 최대한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 없이 들어간 포지션이라면 최선의, 그렇죠? 이력서가 정말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수월한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력서가 준비가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이력서를 내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나의 이력서를 가지고 내 채용을, 나의 취업을 도와줄 사람들에게 내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이력서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대학생이라면 취업센터가 있겠죠. 무조건 취업센터 가시고요. 앉아서 원어원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취업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네. 학교분들, 직원분들 되게 의외로 되게 순수하고 착하세요. 그리고 오는 학생들 안 밉니다. 항상 찾아가서 이력서 주고 피드백 받고 하시고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 같은 케이스로 홍콩에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선배가 있으면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소스는 헤드헌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후보자들은 헤드헌터에 커미션을 내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사가 돈을 내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은 홍콩의 유명한 헤드헌터들 어떻게 찾을까요? 구글에서 홍콩 헤드헌터 리스트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로버트 월터스, 그죠? 모건 맥킨리, 그 다음에 헤이스, 마이클 페이지 이런 그 헤드헌터들 찾아가지고요. 내가 신입이고 경력이 없네, 내 이력서를 도와줄까? 도와줍니다. 그분들은 신입도 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정말 작은 회사들은 신입도 이렇게 인사팀이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헤드헌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터들한테 본인 이력서를 보내세요. 이메일을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아주 예의 있게 쓰세요. 예, 정말 불쌍하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쌍한 친구들은 연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헌터들 만나면 요즘 마켓이 어떤가요? 제 이력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연봉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이런 그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이런 정보들을 또 헤드헌터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헌터들이 꼭 직업이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또 연락이 올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고요.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하진 않는 건데요. 회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는데요. 옆에 팀에 그 서울대 나온 선배가 있었어요. 되게 뽑기 힘든 포지션이었거든요. 운영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글쎄 저는 립세션에 가가지고 제 이력서 지원했다고 프린트해가지고 영화 같은 이야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인사팀에다 전달했죠. 그 이력서가 쇼트리스트된 이력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적극성, 태도, 그리고 금융에 대한 어떤 열정,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그 백그라운드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취업이 되셨습니다. 저는 면접할 때 보면 이력서가 한 페이지가 넘으면 안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제가 보는 거는 남들이랑 똑같이 다 성적을 잘 나온 분들이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이력서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도대체 잘났기에 어떤 강심장이 있기에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거든요.